세계에서 가장 강한 SUV라고 했습니다. 10억짜리 롤스로이스보다 조용하다고 큰 소리 쳤죠. 그런데 정작 이 차를 만든 건 화웨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억이 넘는 차를 사면서 우리는 그 회사의 기술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 차의 진짜 제조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딱 세 글자, 자기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죠. 그렇다면 소비자가 낸 1억은 대체 무엇의 값이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번지르르 한 광고에 홀려 큰 돈을 날리지 않는 법을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 간판값의 정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2024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중국 산시성 윈청의 한 고속도로였죠. 아이토 M7이라는 SUV 한 대가 앞서가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속도는 시속 115km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제일 빨리 달릴 때쯤 된 속도죠. 충돌과 함께 차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에 갇힌 사람들이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이 차의 손잡이는 평소엔 차체 안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매끈해 보이라고 만든 전동식 손잡이죠. 그런데 불이 나서 전기가 끊기자 이 손잡이가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밖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2살배기 아이도 있었습니다. 일가족 3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차를 판 회사가 불과 얼마 전에 했던 말입니다. 화웨이의 자동차 사업을 이끄는 위청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차 발표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SUV라고 했습니다. 정숙성은 10억 원짜리 롤스로이스 컬리넌마저 능가한다고 큰 소리를 쳤죠. 경쟁사보다 2년은 앞서 있다고요. 실제로 이 회사의 최고급 모델 M9는 한 대에 6,598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 4,600만 원까지 나갑니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통째로 들어가는 값이죠. 지구상 가장 강한 차라던 그 SUV가 정작 문 하나 못 열어 3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보다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화웨이가 내놓은 첫마디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회사는 사과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차가 아니다 라는 식이었거든요. 1억이 넘는 차에 자기 이름을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판 회사가 말이죠. 사고가 나자마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든 물건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화웨이는 우리 차가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 화웨이가 애초에 왜 자동차에 뛰어들었는지부터 봐야 풀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드실 겁니다. 화웨이는 원래 통신장비 회사예요.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휩쓸던 곳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자동차였을까요? 답을 하려면 2019년으로 가야 합니다. 그해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정식 이름은 엔티티 리스트예요. 쉽게 말하면요, 미국 부품을 화웨이에 팔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의 심장인 반도체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한 대는 수백 개 부품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최신 칩 하나가 빠지면요, 카메라도, 통신도, 속도도 다 주저앉아요. 손목시계 안에서 톱니 하나가 멈추면 시계바늘 전체가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핵심 칩이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세계 1위를 넘보던 스마트폰 사업이 그대로 휘청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심장이 막히면 세기를 뚫어야 합니다. 화웨이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전기차와 자체 운영체제 하모니 OS였습니다. 남의 기술에 목줄이 잡히지 않겠다는 자립 노선이었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진입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시장에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가로막는 높은 문턱이에요. 기술이든 자본이든 규제든 이 문턱이 높으면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이 벽을 반대로 겪었습니다. 반도체라는 문이 밖에서 잠겨버린 거죠. 그럴 땐 벽을 넘으려 힘 빼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문을 여는 게 낫습니다. 반도체 문이 잠기자 자동차라는 새 문을 두드린 셈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 재무책임자, 멍 완저우입니다. 2018년 12월, 그녀는 캐나다에서 전격 체포됩니다. 그리고 1000일 넘게 가택연금에 묶였어요. 무려 3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동안 중국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얼굴을 매일 뉴스로 봤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창업자의 딸을 붙잡아둔 그림이었죠. 그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힘겨루기로 비쳤습니다. 마침내 2021년 9월 미국과 합의 끝에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중국 안에서 이 장면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버텨낸 딸, 그리고 그 회사.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 감정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 제품을 사는 게 곧 나라 편을 드는 일처럼 느껴진 거죠. 화웨이는 그 순간 미국에 맞선 애국 브랜드라는 옷을 입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상징 자본을 얻은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애국심이라는 세 글자가요, 뒤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통신회사가 하루아침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차를 직접 만들지 않기로 한 거죠. 자, 다시 그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불이 난 그 차를 두고 화웨이가 던진 첫 마디, 기억하시죠? 우리가 만든 차가 아니다. 처음 들으면 달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발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화웨이는 이 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창업자 런정페이가 직접 못을 박아뒀거든요. 화웨이는 완성차를 만들지 않는다. 회사의 공식 방침으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억 4천만 원짜리 차 앞에 화웨이라고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데 정작 그 회사는 차를 안 만든다니. 그럼 이 차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답은 세레스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여러분한테는 낯설죠?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도 이 이름을 앞에 내걸지 않았으니까요. 아이토라는 이 전기차를 실제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곳이 바로 세레스입니다. 화웨이는 여기에 뭘 얹었을까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차를 굴리는 두뇌 격인 프로그램을 넣고 부품 몇 가지를 대고 광고를 화려하게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얹죠. 바로 자기 이름입니다. 딱 세 글자요. 이 구조에 붙은 이름이 하이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화웨이가 간판과 기술만 되는 자동차 연합인 셈이죠. 여기서 핵심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산 건 기술이 아니라 딱 세 글자였던 겁니다. 이걸 저는 간판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고 싶어요. 유명한 셰프 이름을 커다랗게 내걸어요. 손님은 그 이름 하나 보고 줄을 섭니다. 그런데 정작 주방에서 칼을 잡는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딴 사람이에요. 이름값으로 손님을 모으고 요리는 남이 하는 구조. 화웨이 차가 딱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과 책임이 아주 얄궂게 갈립니다. 이익은 반짝이는 화웨이 간판 쪽으로 흘러가고요. 사고가 나면 책임은 만든 회사, 그러니까 세레스로 넘어갑니다. 사고주에 나온 우리 차 아니다 라는 그 첫마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발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였던 겁니다. 그럼 세레스는 이 장사로 재미를 봤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톡톡히 봤습니다. 세레스의 2025년 매출이 약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33조 원에 이릅니다. 1년 전보다 13.7% 늘었죠. 이른도 낯선 이 제조사의 실적을 끌어올린 건 다름 아닌 앞에 걸린 화웨이 세 글자였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브랜드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성능값이 아니라 이름값으로 더 붙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물건은 똑같은데 로고 하나 바뀌었다고 값이 껑충 뛰는 바로 그 힘이죠. 화웨이는 공장 하나 안 돌리고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이 프리미엄을 세레스에 얹어줬습니다. 세레스는 그 이름값 덕에 실적이 뛰었고요. 화웨이는 만들지도 않은 차의 간판값을 챙겼습니다. 둘 다 웃는 장사죠. 그런데 여기서 웃지 못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1억 넘는 돈을 낸 소비자예요. 그런데도 이 차는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세 글자의 힘이 그만큼 셌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이 만든 차인데도 이 차가 무섭게 팔렸다는 겁니다. 화웨이가 간판을 단 아이토 M9, 이 차가 어디서 1등을 했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5천만 원, 아니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SUV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벤츠 GLS를 눌렀습니다. BMW의 최고급 SUV X7도 제쳤습니다. 독일 명차들을 다 제치고 오랫동안 판매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레스라는 이름도 낯선 회사가 만든 차가요. 화웨이라는 세 글자를 붙였더니 벤츠를 이겨버린 겁니다. 차 한 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화웨이가 손잡은 자동차들을 다 합치면요, 2025년 한 해에 무려 58만 9천 대가 팔렸습니다.
1년 전보다 32%나 늘어난 숫자죠. 이 가운데 아이토 브랜드 하나가 42만 대를 넘겼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왜 벤츠 대신 이 차를 골랐을까요? 성능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산 게 아닙니다. 미국에 맞선 애국 브랜드, 그 이름을 믿고 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8천만 원짜리 차의 성능을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엔진을 뜯어볼 수도 없고 서스펜션을 실험실에서 돌려볼 수도 없잖아요. 파는 쪽은 다 아는데 사는 쪽은 모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보를 준 쪽이 훨씬 유리한 거래죠. 이럴 때 소비자가 기댈 건 딱 하나, 브랜드입니다. 화웨이라는 세 글자가 성능 검증을 대신해 준 거예요. 검증 없이도 팔리는 온실 속의 판매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온실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M9의 자랑거리 중에 능동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면에 따라 차체를 알아서 조절하는 기술이죠. 화웨이는 이걸 멋진 공식 홍보 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영상이 실제로 달린 장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AI로 합성해 만든 광고 콘셉트 영상이었어요. 실제 주행이 아니라 컴퓨터로 만든 그림이었던 거죠. 이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세 글자에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소비자가 낸 이 1억 4,600만 원,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제 이 영상의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M9 한 대를 사면서 낸 이 돈을 지금부터 통째로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얼마가 빠지고 또 얼마가 붙는지 저와 함께 계산해 보시죠. 먼저 이 차를 실제로 만든 건 화웨이가 아니라 세레스라는 회사였죠. 그럼 세레스는 이 차 한 대에서 얼마를 남길까요? 세레스가 공개한 전기차 총이익률이 28.8%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차 한 대를 팔 때 10대 값 중에 3대 값 정도가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원가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이익률로 짐작해보면 1억 4,600만 원짜리 차에서 부품값과 조립 인건비 같은 순수 제조 원가는 대략 1억 원 안팎, 남는 마진은 4천만 원 안팎으로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분해가 아니라 이익률로 뒤집어 본 짐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4천만 원 남짓한 마진, 이게 전부 순수한 성능값일까요? 아닙니다. 이 안에는 소프트웨어 값, 마케팅비, 그리고 화웨이라는 세 글자를 빌려 쓴 간판값이 함께 얹혀 있습니다. 화려한 발표회, 롤스로이스를 이긴다던 큰 소리, 그 모든 홍보 비용이 결국 이 마진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브랜드 장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차의 값에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값이 하나 더 깔려 있거든요. 바로 온실값입니다. 화웨이는 회사를 세운 뒤로 수십 년 동안 나라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이 인용한 조사를 보면요, 그 누적 규모가 약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100조 원은 전기차 한 곳에 부은 돈이 아닙니다. 통신 장비부터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회사 전체가 수십 년에 걸쳐 받아온 지원을 다 합친 추산치입니다. 그래도 이게 왜 차값과 상관이 있을까요? 온실 안에서 자란 나무는 비바람을 견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식당이 딱 하나뿐인데 나라가 임대료까지 대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주인이 굳이 새벽부터 국물을 우릴 이유가 있을까요? 경쟁 없이 지원받고 큰 회사는 값을 매길 때도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여유가 결국 간판값으로, 온실 유지비로 소비자 지갑에 청구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1억 4,600만 원을 내면서 순수한 기술값만 낸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세 글자의 값을 얹어낸 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억 4,6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성능값이 아니라 간판값과 온실 유지비를 함께 더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낸 돈의 상당 부분은 차가 얼마나 잘 달리느냐가 아니라 화웨이라는 세 글자를 얼마나 믿었느냐의 값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화웨이, 이거 망한 거 아니야?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진짜 망한 회사의 성적표는 이렇지 않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화웨이의 2025년 매출은 약 194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옮기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쯤 되는 규모예요. 순이익도 봅시다. 한 해 동안 남긴 이익만 약 14조 원. 그것도 1년 전보다 늘어난 흑자입니다. 망하기는커녕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전체 매출의 21.8%예요.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만 원을 벌면 그중 22만 원 가까이를 다시 기술 개발에 밀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너지는 회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2020년 이후로 처음 중국 안에서 연간 판매 1위를 되찾았습니다. 점유율 16.4%, 한 해 4,670만 대를 팔았죠.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한 몰락은 실적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건 실적이 아니라 바로 신뢰였던 거예요. 성능은 딴 회사가 만들고 간판만 화웨이가 달았다는 사실. 홍보 영상이 실제 주행이 아니라 만들어낸 화면이었다는 사실. 무너진 건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자라는 성적표 안에도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두 개의 숫자만 나란히 놓아보시죠. 성장률입니다. 2024년엔 1년 만에 22%가 뛰었는데 2025년엔 2.2%에 그쳤어요. 딱 10분의 1로 꺾인 겁니다. 또 하나, 중국 안에서 애플과 벌리던 점유율 격차가 1%포인트 넘게 앞서던 것에서 0.2%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애국 소비라는 방패에 금이 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흑자는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여기서 중국 경제의 오래된 습관 하나를 봐야 합니다. 나라가 나서서 무너져야 할 회사를 보조금으로 억지로 살려두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회사를 좀비 기업이라고 불러요. 망해야 정상인데 정부 지원으로 숨만 붙어 있는 회사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공룡 헝다였습니다. 헝다가 짊어진 빚이 약 3천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40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한참을 버텼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홍콩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고 2025년 8월엔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미뤄둔 몰락은 그렇게 한꺼번에 터졌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한 해 만들 수 있는 차가 5,550만 대예요. 전기차가 그 과잉의 한복판에 있죠. 그런데 자기 나라 안에서 팔리는 건 약 2,300만 대에 그칩니다. 만드는 능력이 파는 양의 2배가 넘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찍어내는 걸 과잉 생산이라고 하죠. 남는 차는 결국 헐값 경쟁으로 흘러갑니다. 화웨이의 흑자도, 헝다의 버티기도, 넘쳐나는 전기차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나라가 떠받쳐온 온실 속의 숫자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흑자를 내고 돈까지 버는 이 회사가 대체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화웨이의 진짜 약한 고리가 드러납니다. 화웨이는 자기 운영체제를 만들었죠. 이름이 하모니OS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뜨는 그 바탕화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안에서는 무섭게 컸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중국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이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를 제친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성공에는 아주 좁은 국경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중국 밖으로 한 발만 나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글로벌 점유율은 약 5%에서 멈춰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19%, 세계에서는 5%. 같은 물건인데 국경 하나 넘었다고 왜 이렇게 쪼그라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모니OS는 안드로이드 앱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여는 그 익숙한 앱들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죠. 구글 서비스도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제재까지 겹칩니다. 세계 시청자 입장에선 굳이 앱도 안 되는 폰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쓰던 걸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탈 때 치러야 하는 불편의 값을 말하는 거죠. 그 값이 너무 커서 세계는 화웨이 앞에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AI 칩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화웨이의 AI 칩 매출은 2025년 약 75억 달러에서 2026년엔 약 12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거죠. 놀라운 성장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 성장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같은 최고급 칩을 중국에 못 팔게 막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중국 기업들이 화웨이 칩으로 메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여기로 오는 시장, 이걸 포로 시장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갇혀 있으니 파는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죠. 결국 하모니OS의 1등도, AI 칩의 급성장도 실력으로 세계를 이긴 게 아닙니다. 제재가 문을 닫아 만들어준 갇힌 시장 안에서의 1등일 뿐이죠. 온실 안에서 살한 1등은 온실 밖 진짜 추위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남의 나라, 남의 회사 이야기일 뿐일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억 4,600만 원짜리 화웨이 차의 정체를 하나씩 벗겨갔습니다. 만든 건 세레스, 간판만 화웨이. 그리고 그 값의 상당 부분은 성능이 아니라 세 글자의 값, 온실 유지비였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쟁 없는 온실에서 크게 자란 1등은 온실이 거치는 순간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온실은 이미 조금씩 거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숫자들 기억하시죠? 성장률이 1년 만에 22%에서 2.2%로 딱 10분의 1로 꺾였습니다. 하모니OS는 중국 안에선 잘 나가지만 세계 시장에선 5%에 멈춰서 있고요. 이게 바로 온실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챙겨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로 만든 곳을 보세요. 유명한 간판이 붙었다고 그 회사가 다 만든 게 아니거든요. 누가 진짜 만들었는지, 성능은 검증됐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화려한 홍보 영상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M9 사례에서 봤듯이 멋진 영상이 실제 주행이 아니라 컴퓨터로 만든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 대신 제3자가 검증한 자료,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데이터를 찾아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싼 값과 1등을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보조금이 떠받치고 경쟁이 없어서 만들어진 싼 값일 수도 있으니까요. 온실이 만든 1등은 온실 밖에서도 1등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이 세 글자의 값을 알아보는 눈, 그게 곧 내 지갑을 지키는 힘입니다. 명품 로고만 보고 지갑을 열던 습관을 이제 라벨 안쪽까지 뒤집어 보는 습관으로 바꿔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브랜드 값을, 이름 값을 얼마까지 낼 수 있으세요? 성능이 똑같다면 유명한 이름 하나에 얼마를 더 얹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기준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를 드릴게요. 오늘은 화웨이 차 한 대를 뜯어봤지만 사실 중국에는 이런 브랜드가 100개가 넘습니다. 보조금이 만든 중국 전기차 100개 브랜드가 어떻게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길을 걷다가 그 많던 민트색 배달통 사이로 파란색 헬멧들이 무섭게 늘어난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색깔 변화가 아닙니다. 한때 이 나라 배달 시장의 99%를 손에 쥐었던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서울에서 그 왕좌가 처음으로 뒤집혔습니다. 무너질 리 없어 보이던 1등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이 매달 무심코 누르는 그 배달 주문 버튼 뒤에는 아무도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은 돈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잔혹한 돈의 전쟁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 강자의 이름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배달의 민족, 바로 그 민트색 제국이죠. 배민과 요기요를 합치면 점유율 99% 이상이었고요. 배민 혼자만 따져도 약 90%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길에서 마주치는 배달통 10개 중 9개가 민트색이었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발도 못 붙이게 막아주는 거대한 성벽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경제적 해자라고 부릅니다. 적군이 못 건너오게 성을 둘러싼 깊은 물길, 딱 그런 방어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해자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4년 12월
배달 시장의 심장부인 서울에서 1위가 처음으로 뒤집혔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서울 한 달 결제액이 쿠팡이츠 1,792억 원, 배민이 1,778억 원이었습니다. 차이는 고작 14억 원. 절대 깨질 리 없어 보이던 1등이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추격자에게 왕좌를 내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게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2025년 8월 같은 서울 결제액은 쿠팡이츠 2,113억 원, 배민은 1,605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쿠팡이츠가 배민의 약 1.5배를 가져간 거예요. 잠깐 사이에 살짝 추월당한 정도가 아니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해는 마세요. 전국으로 넓혀보면 아직 배민이 1위입니다. 2025년 기준 한 달에 앱을 켜는 사람이 배민은 약 2,170만 명, 쿠팡이츠는 약 1,230만 명이거든요. 전국 단위로는 여전히 배민이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전국에서는 1등인데 가장 돈이 몰리고 경쟁이 치열한 서울, 그 심장부가 먼저 뚫렸다는 거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국이 무너질 때 변방부터 흔들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배민은 거꾸로 심장부터 균열이 갔습니다. 게다가 결제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그 앱을 며칠이나 켜는지를 보면요. 2025년 가을 기준 쿠팡이츠가 배민을 살짝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시켜보는 걸 넘어서 손에 익은 단골 앱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충성도라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1위 교체가 아닙니다. 99%를 호령하던 제국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 그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질문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왜 무너지는지도 보이거든요. 시계를 잠깐 되돌려보죠. 사실 배민이 처음부터 미움받던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한때 배민은 온 국민이 사랑하던 골목대장이었습니다. 시작은 작았습니다. 자본도, 배경도 변변치 않은 회사였거든요. 경쟁자들은 훨씬 돈이 많았습니다. 무한 자본을 등에 업은 재벌집 아들 같았죠. 그런데 이 골목대장은 다른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특유의 B급 유머, 손글씨 같은 폰트, 키득거리게 만드는 광고. 배민은 그렇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소비자는 그 솔직함과 위트에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열었거든요. 결국 자본을 앞세운 경쟁자들을 하나둘 제치고 배민은 국민의 1위에 올라섭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건 단순한 배달앱이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농담을 건네는 우리 편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게 바로 낭만의 시대였죠. 그런데 그 낭만에 조용히 마침표가 찍힙니다. 2019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거대 배달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을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인수금액은 무려 4조 7,500억 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때까지 한국 IT 회사가 팔린 거래 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골목대장이 외국 자본의 품으로 넘어간 순간이었죠. 물론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앱 디자인도 그 익숙한 민트색도 변함없었거든요. 하지만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간판은 같아도 안에서 세무라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변화는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었죠. 2020년 12월,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섭니다. 거대한 부회사가 합쳐지면 시장을 독차지할 거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합병을 조건부로만 승인합니다. 조건은 단호했죠. 가지고 있던 요기요를 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회사가 시장을 거의 다 가지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걸 막으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끝나자 회사를 키운 창업자의 자리도 달라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13%의 지분은 독일 본사의 주식으로 바뀝니다.
한국의 골목대장이 이제 독일 회사의 한 주주가 된 거예요. 회사의 진짜 운전대가 누구 손에 있는지 이 한 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그 회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분기점이었거든요. 문제는 새 주인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눈은 가장 먼저 자영업자와 라이더의 지갑을 향했습니다. 그 다른 눈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영업자의 매출 장부였습니다. 2024년 8월, 배미는 가게에서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그냥 3% 오른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건 떼이는 돈이 한 번에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난 셈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올리면 사장님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발이 덜한 선에서 조금씩 천천히 끌어올리는 거죠. 게다가 떼이는 건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배민에는 울트라콜이라고 불리는 깃발 광고가 있습니다. 가게 하나당 한 달에 88,000원씩 내고 꽂는 정액 광고인데요. 문제는 옆 가게가 깃발을 더 꽂으면 우리 가게는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깃발을 여러 개 꽂게 되고 광고비는 또 불어납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에 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분담까지 다 합치고 나면요, 가게가 배민으로 만든 매출의 약 20% 안팎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갑니다. 10,000원을 팔면 2,000원이 통행세로 사라지는 셈이죠. 그럼 사장님들은 왜 그냥 배민을 끊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손님이 거기다 있으니까요. 점유율 99%짜리 시장에서 배민을 끊는다는 건 손님을 통째로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번 갇히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비싸도 그냥 그 안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전환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전환 비용이란 다른 곳으로 갈아탈 때 치러야 하는 손해를 말하는데요. 배민을 떠나면 당장 매출이 끊기니 사장님들은 화가 나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는 가게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들도 똑같이 끓고 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가가 오르고 주문이 늘었으면 라이더가 받는 돈도 올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민의 기본 배달료 3,000원은 약 9년째 거의 그 자리에 멈춰 있은 채 이렇습니다. 9년이면 짜장면 값도, 커피 값도, 최저임금도 다 오른 시간입니다. 그동안 라이더의 기본 배달료만 제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 모임인 라이더 유니온은 이걸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건에 3,000원. 적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값이 빠집니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빠지고요. 매달 나가는 할부금이 또 빠집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새벽까지 도로 위를 달려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라이더들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라이더들은 거리도 나섰습니다. 앱을 끄고 배달을 멈추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게도 라이더도 수수료와 정책이 바뀔 때마다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장님이, 다른 쪽에서는 라이더가 같은 회사를 향해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나르는 사람이 동시에 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건 수수료가 올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그 배달비와 음식값,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지 지금부터 1원 단위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1원 단위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저녁 2만원짜리 음식 한 번을 시켰다고 해보죠. 이 2만원이 통째로 사장님 주머니에 들어갈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건 중개 수수료예요. 배민이 2024년 8월부터 매출에서 떼가는 중개 수수료율은 9.8%입니다. 2만원이면 약 1,960원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값에 붙는 보이지 않는 통행세죠. 그런데 통행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또 붙고
배달비 분담금도 사장님이 일부를 떠왔습니다. 여기에 광고비, 그리고 마지막엔 부가세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더해보면 수수료와 결제, 광고, 배달비를 합친 사장님 부담이 매출의 약 20%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사례에 따라선 그보다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략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2만 원을 팔아도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4천 원 안팎이 먼저 날아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음식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는 아직 손도 안 댔어요. 재료비와 가게 운영비를 빼고 나면 결국 2만 원짜리를 팔아서 사장님 손에 남는 건 고작 몇천 원입니다. 한 그릇 정성껏 만들어 팔아도 정작 만든 사람 몫이 가장 얇은 거예요. 그럼 라이더는요? 이 부분은 정확한 배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례로 따져보면 한 건 띄어 손에 주는 기본 배달료는 3,000원 안팎이고 그게 9년 가까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기름값, 보험료, 오토바이 할부금을 빼야 합니다. 비 오는 날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건을 더 잡아도 결국 3,000원짜리를 띄어서 손에 쥐는 건 정말 얼마 안 되는 셈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장님도 그걸 배달한 라이더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얄팍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는 분명 크게 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사람들을 진짜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2024년 한 해 매출 4조 3,226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만 6,408억 원을 남겼어요. 한 해 전인 2023년엔 그보다 더 많은 6,998억 원을 벌었습니다. 사장님과 라이더의 지갑은 얇아지는데 플랫폼은 매년 수천억을 챙긴 거죠. 여기서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한국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민의 주인은 더 이상 한국 회사가 아니라 독일 회사니까요. 2023년 배민은 현금 배당으로 4,127억 원을 독일 본사에 보냈습니다. 4,127억 원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시민 전체에게 한 사람당 수십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24년엔 자사주를 사들여 없애는 방식으로 또 막대한 돈이 본사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빠져나간 돈만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면 어지간한 중소도시 한 곳이 1년 동안 쓰는 예산에 맞먹는 규모예요. 그 큰 돈이 고스란히 바다 건너 독일로 건너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시킨 그 치킨값의 일부가 통행세처럼 차곡차곡 거쳐서 결국 독일 본사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이 없을 때 손쉽게 더 걷어가는 웃돈, 경제학에선 이걸 독과점 지대라고 부릅니다. 1등이라는 자리 하나로 매년 수천억을 걷어 그 열매를 본국으로 실어 나르는 환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 돈이 우리 동네 사장님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외국 본사 금고로 새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모든 틈을 정확히 노린 진짜 괴물이 나타납니다. 9.8%의 통행세에 지친 사장님, 9년째 제자리인 라이더, 그리고 배달비가 아까운 여러분, 그 셋이 벌어진 틈을요. 그 괴물의 무기는 놀랍게도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공짜였습니다. 무기는 단 하나, 공짜였습니다. 2024년 3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을 시작합니다. 당시 와우 회원은 무려 1,400만에서 1,500만 명. 광역시 몇 개를 합친 인구가 이미 한 어항 안에 들어와 있던 셈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무료 배달이 왜 그렇게 무서운 무기일까요?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하거든요. 음식값 2만 원은 그러려니 하면서 돼요. 그런데 배달비 7천 원은요, 꼭 쓸데없이 새나가는 돈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내 돈인데도 배달비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아깝고 억울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을 쿠팡이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 배달비를 0원으로 만들어버리니까 1인 가구도 구독자도 줄줄이 쿠팡 이츠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공짜로 배달을 해주면 쿠팡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걸까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쿠팡에게 배달앱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손님을 쿠팡이라는 생태계에 묶어두는 미끼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미끼 상품, 영어로 로스 리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던지는 공짜 미끼입니다. 마트가 계란을 원가 밑으로 팔아 손님을 끌어모으는 것과 똑같아요. 계란에선 밑져도 그 손님이 끌고 들어오는 장바구니 전체에서 남기는 겁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에서 한 푼 못 벌어도 그 손님이 쿠팡에서 생필품 사고 로켓 배송시키면 그만인 거죠. 한번 와우에 묶이면 빠져나오기가 묘하게 번거롭습니다. 이걸 락인 또는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떠나는 구독의 덫이죠. 자, 그러면 배민은 어떨까요? 배민은 배달, 딱 그 하나로 꼭 돈을 벌어야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쿠팡에게 배달은 돈을 안 벌어도 되는 미끼예요. 둘은 애초에 체급이 다른 싸움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 미끼 전략은 사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 중국에서 이미 증명된 공식이거든요. 중국 최대 배달 기업 메이투안 그리고 후발주자 징둥은 배달을 그 자체로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커머스와 물류로 들어가는 입구로 씁니다. 징둥은 아예 배달에서 돈 벌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예요. 라이더만과 손님만 확보하면 돈은 그 뒤에 붙은 거대한 쇼핑에서 나오니까요. 쿠팡이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니 무료 배달은 자선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점령 작전인 거죠. 자, 이제 숫자로 보면요, 이 미끼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1조 8,819억 원, 그런데 영업이익은 고작 217억 원이었습니다. 이익률이 1.1%예요. 100원을 팔아서 겨우 1원 남긴 겁니다. 사실상 안 남기고 판 거나 마찬가지죠. 같은 해 배민은 매출 4조 3,226억 원에 영업이익 6,408억 원을 챙겼습니다. 알뜰하게 돈을 다 챙긴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돈을 두둑히 남긴 쪽은 심장구 서울을 내줬고 거의 안 남기고 던진 쪽이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돈은 거의 안 남기고도 시장을 가져간 겁니다. 이게 미끼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견고하던 제국에 처음으로 또렷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전쟁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결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들어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아한 형제들을 4조 7,500억 원에 사들였던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 7년 만에 이 회사를 다시 시장에 내놨습니다. 매각 주관사로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간이 선정됐고 네이버와 우버 같은 후보들에게 인수 안내서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 팔려고 할까요? 기대 매각가가 약 8조 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4조 7,500억 원에 산 회사를 2배 가까운 8조 원에 되팔려는 겁니다. 그것도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배당과 자사주로 1조 원 넘게 빨아들인 다음에 말이죠. 황금알을 낳던 거위를 본전을 다 뽑고 나서 시장에 내놓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팔려는 걸까요? 답은 독일 본사 사정에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빚이 약 9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부채 비율은 약 231%까지 치솟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가진 자기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2배 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5년엔 대만에서 운영하던 푸드판다까지 경쟁사 그랩에 팔아치우며 현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한국의 배민도 그 현금 확보 행렬의 오름 매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2026년 6월 지금 기준으로 한때 시장의 99%를 쥐었던 제국의 운명이 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끝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2026년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 전용이던 무료 배달을 일반 회원에게까지 확 풀었습니다. 미끼를 더 넓게 던진 겁니다. 도입 2년 만에 전면전 2라운드가 시작된 거죠. 싸움터도 넓어졌습니다. 이제 음식 배달을 넘어 새벽 배송과 즉시 배송, 장보기 영역까지 출혈 경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쿠팡은 착한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미끼 구조의 본질을 생각하면 쿠팡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날엔 언젠가 배민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공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끼로 어항에 가두고 나면 결국 값을 치르는 건 그 안에 갇힌 우리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독점이라는 해자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99%라는 난공불락의 성격도 사장님과 라이더와 소비자라는 생태계의 신뢰를 잃는 순간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성벽을 부순 게 아니라 주인이 스스로 우군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결국 고객을 이기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1등도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인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변화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생 구조의 시작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배민 중개 수수료가 매출 구간에 따라 2.0%에서 7.8%로 차등 인하됐습니다. 거센 반발 끝에 얻어낸 작은 양보지만 일단 방향은 돌아섰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수수료 앱과 공공배달 앱의 약진입니다. 수수료가 단 2%인 땡겨요 같은 앱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간 앱이 9에서 10%를 떼갈 때 그 5분의 1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누른 주문 버튼 하나가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시장은 함부로 우리를 포로로 가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민과 쿠팡이츠 중에서 무엇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이유를 빌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는 작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배달을 미끼로 삼은 쿠팡 제국의 진짜 야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땡겨요와 공공 배달앱의 반격이 과연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